경운중학교 3학년 10월 2주차 역사 온라인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강승입니다. 자, 또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단어는 저번 주에 우리가 4.19 혁명까지 다뤘었죠. 이번 주에 다룰 단어는 4.19 혁명 직후에 일어났던 5.16 군사정변과 그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원래 한 단원에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단어는 2시간으로 쪼개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먼저 5.16 군사정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죠. 4.19 혁명이 있었고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제 새롭게 헌법을 고쳐서 장면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의원내각제로 민주당 정부인 장면정부가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 장면정부가 각계각층의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도저히 받아안지 못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1961년이 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1961년이에요. 1961년이 되면서 1961년 5월 달에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와 그를 따르던 일부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박정희는 이번이 처음 쿠데타 시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쿠데타를 진작에 한번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이승만 정권일 때 한번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때 자기들이 쿠데타 일으키려고 할 때 4.19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쿠데타를 실행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잠잠하게 있다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때가 바로 1961년 군사정변입니다. 박정희가 주도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얼마 전에 지금은 불행하게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박정희가 주도했고요. 무엇을 내세우는가 하면 반공, 공산주의 반대하겠다. 지금 통일하게 하자, 북쪽 산로 온나, 우리 간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공산주의 절대 한별 탈 수 없어. 반공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못 살래? 우리도 잘 살자. 잘 살아보자.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가 이제 성공했죠. 쿠데타가 실패하면 반란 또는 쿠데타라고 부르고요. 쿠데타가 성공하면 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한 쿠데타는 일으킨 쪽에서는 지금은 혁명이라고 주로 부르죠. 그래서 지금은 5.16 군사 정변이라고 말하지만 과거 책에는 5.16 혁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키면서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내각의 기능이 정지됐으니까 자기들이 대신해서 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정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입니다. 이제 군인이 정치하니까 이게 군정이 되겠죠. 군정을 실시하면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전에는 의원내각제였던 헌법을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게 돼요. 이 부분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요. 헌법이 처음에는 대통령제였다가 그 다음에는 의원내각제였다가 그 다음에는 대통령제였다가 또 그 다음에 3선 연임 됐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했고 당연히 국민 투표로 대통령 뽑는 거 아니겠죠. 자기들끼리 뽑습니다. 누구를 대통령 뽑느냐? 박정희는 뽑아요. 박정희는 당시에 이제 육군 소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다가 진급하자마자 바로 제대하고 예편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보통 의무복무하는 사람들은 제대라고 하는데 야들은 예편이라 합니다. 예편을 하고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불행하게도 이렇게 대통령 됐지만 다음에는 이런 다음에는 민간에 넘겨주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대통령 되지만 끝까지 해먹습니다. 자, 박정희가 대통령 되면서 맨 처음 했던 거 이거 실행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실행해야 되는 거죠. 반공은 그냥 막 실행하면 되는데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경제재건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나라가 거지꼴입니다. 완전 이승만한테 완전 나라를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거의 거지랑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그 돈을 일단 공장을 짓고 공장 지어야 뭐 이렇게 뭐 물건도 수출하고 만들고 할 건데 그럴 돈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이런 돈을 어디서 좀 끌어와야 되겠다. 제일 끌어오기 쉬운 데가 어디냐? 일본이구나.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시도합니다. 요것이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했죠.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일본하고 상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일본이 다시 우뚝 섰어요. 1960년대에. 왜? 아니 1945년에 완전 망했던 나라가 15년 만에 어떻게 우뚝 서느냐? 그 중간에 1950년에서 5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에 미군이 대거 참전한 걸 알죠. 그 미군이 병참 기지를 일본에 둡니다. 그래서 미군한테 막 우리나라에서 전투하고 쉴 때는 일본 가서 쉬어요. 미군한테 막 우리나라에서 전투할 때 그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미군의 군수물자 조달하고 미군들이 쉬면서 뿌리는 돈 뭐 이런 것도 막 벌어들였죠. 그러면서 일본이 우뚝 다시 씁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조선 특수라고 부르고요. 이 한국 전쟁의 결과 우뚝 쓴 일본 어느 정도 경제력이 확보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일본한테 야 누구 30년 동안 우리 지배한다고 우리 괴롭혔으면 돈 좀 물리도 라고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개발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장을 한 번 있었어요. 학생들이나 시민 등에 반대합니다. 왜? 일본한테 사과도 안 하는데 무슨 국교 정상화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돈 몇 푼에 민족 자존심 팔아먹지 마라. 안 된다. 막 반대했어요. 박정희 뭐 이런 이야기 자세히 듣지 않죠. 미친놈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뭔 씨와 명분이고 하면서 일본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원조가 창업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원조. 그러면 도와줄게. 3억 달러.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나? 좀 빌려줄게. 3억 달러. 총 6억 달러. 6억 달러. 일본은 한 번도 우리한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너 좀 불쌍하니까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려줄게가 아니고 도와줄게가 된 거죠. 상당히 굴격적인 그런 수교였죠. 사실은 이때 수교를 어떻게 보면 좀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강제징용 끌려갔던 사람들 문제. 이거 다 해결 안 돼요. 맨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아들이 늘 드는 게 이거 이때 씨가 누구 다 통치주기를 해놓고 뭐 씨야 자꾸 잔소리 맞노? 이런 식으로 맨날 이야기해요. 박정희가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 일본의 수상이었던 기시 노부이스케였다라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서로 직업행끼리 짜고 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죠. 박정희는 사실 평가가 막 엇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많은 것도 박정희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많은 것도 박정희예요.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를 거의 신처럼 여기기도 하죠. 박정희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이만큼 돈이라도 들어왔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경제개발 해가 이만큼 온 거 아니냐. 인정하자. 뭐 민족 자존심 팔고 그런 거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경제개발 됐겠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양쪽 측면들을 다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이때 베트남에 침공을 해요. 베트남이 프랑스와 일본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그래서 남베트남은 주로 프랑스 쪽에 친했던,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친일파, 친푸파 이런 아들이 남베트남 형성하고 그렇지 않은 아들이 북베트남 형성해가지고 이제 남베트남이 매우 위기에 몰렸어요. 근데 북베트남은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사회주의자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도 지금 공산화가 됐는데 중국 바로 밑에 있는 베트남까지 공산화돼 버리면 동남아시아,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는 캄보디아, 라오스가 다 공산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까지 공산화되면 진짜 골치 아프다, 안 된다 이러면서 미국이 적극 여기에 개입합니다.
이때는 캄보디아라고서 공산화되지 않아요. 베트남이 공산화돼 버리면 동남아시아 지역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 개입하면서 사실은 미국이 뭐 북베트남이 자기들 공격했다고 이제 조작을 하죠. 그러면서 공격한다면서 하지만 다 조작인지 아닌지 밝혀집니다. 어쨌든 미국이 베트남을 공격해요. 베트남 공격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한국 누구도 좀 참가해라. 군대 좀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아들의 전술을 보면 지그가 죽는 전쟁은 진짜 안 합니다. 2차 세계대전도 보면 절대 육군 파견 안 해요. 항상 공중전이나 해상전만 합니다. 쫙 됐을 때 육군 파견.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그래서 그때 육군 좀 보낸 거 같고 대대적으로 영화나 이런 데 몸선전하고 이랍니다. 그래서 미국 아들은 자기 국민들이 많이 죽는 전쟁을 못해요. 왜? 대통령이 당선 안 돼요. 그래 되면. 베트남 전쟁에, 베트남은 뭐 항공전하고 해상전만 가지고 베트남 전쟁 할 수 없죠. 육지로 들어가서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와, 미군만 갖고는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한국군부 3년 요청했고, 우리는, 그럼 돈 좀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월급만큼 줄게. 야, 이거 땡큐인데? 그러면서 바로 참전하죠. 이렇게 참전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용병, 돈 받고 전쟁 뛰죠. 용병처럼 간 거지만, 이때 미국 중심의 반공영대가 확실히 강화돼요. 나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확실한 미국이 꼬북이 되는 거죠. 미국 시키면 무조건 하네? 다른 나라는 다 그래버리고, 야,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데 미국 시키면 무조건 하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꼬북이야.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런 미국과의 열대관계가 강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이 반공영대가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외화벌이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전 뛰면서 미국 군인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인한테 안 줘요, 그걸 정부에서. 반띵은 정부가 가져갑니다. 반만 줘요. 근데 그 반이라도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군인 월급 많이 오르겠지만 그 당시 군인 월급 진짜 작았잖아요. 그냥 군인 월급 진짜 작은데 우리 베트남은 돈을 많이 줘. 그러니까 그 맛에 가는 겁니다. 물론 그 돈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안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때 희생되기도 합니다. 외화벌이를 통해서 많은 돈도 벌었어요. 뭐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공장들도 들어가서 이제 뭐 우리나라 물건도 팔고 뭐 이렇게 했죠. 어쨌든 이 베트남 특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이제 위로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